이틀간 시장이 반등하면서 시장은 또 한 고비를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시장을 조금 낙관적으로 봐도 좋을지, 이런 흐름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이틀 연속 순유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이틀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이틀간 순유입된 자금은 950억 원에 이릅니다. 4위 키워드는 IT주 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사흘째,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가 이틀째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IT주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전자결제주 하루 만에 반등 시도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전자결제주가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여러 가지 IT 관련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애플, 배심원 편결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점, 삼성전자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또 급등을 했고요. 반면 디렉 가격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IT 대표회사들 주가 흐름 살펴보면은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현재 좀 보합까지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IT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학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제 오늘 이제 IT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한 것이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강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3일 날 열리는 애플 컴퓨터의 신제품 발표 행사로 일단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포함해서 23일 날 언론에 발표할 어떤 행사에서 주목할 것은 4가지 정도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요. 아이패드 미니의 명칭이 과연 무엇인지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판매 가격입니다. $250 정도 내외에서 많은 경쟁자들이 나와 있고요. 뉴 아이패드가 지금 가장 저렴한 것이 $399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팟 터치는 것이 한 $350 정도에서 $299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가 과연 어느 정도 가격대 론칭할지도 관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신용 모듈이 채택될 여부이죠. 결국 이것이 통신사랑 같이 해서 이동 중에 사용이 가능할지, 기본적으로 좀 와이파이만 될지 이런 것도 관심입니다. 다만 이 모든 걸 떠나서요.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랩탑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맥북 프로라는 랩탑인데 여태까지 이제 15인치형만 나왔는데요. 이번에 13인치 소위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것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는 언론에서는 거의 확정된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어떤 시장에 확대된다는, 제품군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주가 좀 상당히 강한 것이 있고요.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내년도 2분기다 아니면 4분기부터 해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는데, 불과 열흘 전에 완전히 다른 소리 한 증권사가 있고요. 거기에 동조한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는 워낙 대형주고 이것에 대해서 증권사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상당한 아픔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IT 주식의 탑픽은 여전히 삼성전자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LG 디스플레이가 좀 앞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일단 23일 날 아이패드 미니 발표를 하는데 기자들도 부르고 맥북도 좀 어떤 이슈화가 될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애플 주가는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에서 IT 주가 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감으로 애플 주가가 일단 2% 이상 상승했다는 점, 이런 점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바카라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은데 시장에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섹터 하나가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입니다. 전자결제 시장, 당연히 모바일 시장 확대되면서 확대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는 일제히 조정받다가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주식 어떻게 봐야 될지 이성호 부장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전자결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들이 확산이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게임 뭐 이런 것들 콘텐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자결제들이 수혜를 입는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더군다나 정부가 전자직불 카드를 전자직불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 불을 질렀고요. 그 밖에도 카드라든가 은행, 또 유통사, 통신사 이런 데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바일 카드, 전자 지갑 서비스 뭐 이런 데 들어오겠다라면서 지금 다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 결제 시장은 분명히 커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다난하고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달 만에 120%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KG 이니시스는 6월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무려 160% 정도 올랐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인포뱅크라든가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한 100%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이 커질 땐 말이죠.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죠. 그러면서 주가는 거기서 멈추고 과연 이게 실적이 따라오는지 좀 기다립니다. 근데 실적이 따라온다면은 주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실적이 오는지 보고 그렇게 돼서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가지 그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돼서 뭐 1년 만에 수십 배가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산업이 커진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이미 그런 어떤 한 1년 정도의 기대감은 반영이 된 주가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과연 그런 것 좋아지는 것이 확실한지 좀 더 검증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어저께 빠졌다가 오늘 뭐 올라가고 그러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상승할 폭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제 시장 분명히 확대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전자결제 관련주 그런 기대감을 좀 과도하게 미리 반영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매매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조금 신중한 접근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건 전자결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IT주 본격 어닝 시즌 돌입입니다. 미국 지표는 좋게 나왔고 뉴욕 증시 이틀 연속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뭐 반가운 반등인 것 같은데요. 지표, 소매 판매에서 산업생산도 좀 좋게 나왔고요. 주택 관련 지표도 여전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 골드만삭스가 흑자 전환했고, 근데 은행주들은 뭐 시티그룹 CEO 교체라든지 이런 문제에 맞물려갖고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드디어 이제 그 IT주의 어닝 시즌이 시작을 했습니다. IBM과 인텔이 장이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 뭐 실적 부진했고 예상은 좀 됐던 바입니다. 4분기에도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그 두 회사 주가는 조금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런 뭐 전반적인 내용들 이학영 위원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 IT 쪽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오늘은 IBM과 인텔이요. 시간에서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부 다 이제 이익은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은, 인텔은 매출도 맞췄고요. 그러니까 IBM은 매출이 좀 부족했는데, 중요한 것은 두 회사 모두 시간에선 3.4, 3.5% 정도로요. 한마디로 급락세를 보였죠. 정규장에서는 뭐 1, 2%의 주가는 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그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름대로 실적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 빠졌냐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대감 자체가 워낙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워낙 낮춰져 있기 때문에요. 인텔은 뭐 두 번 정도에 걸쳐서 계속 이번 달과 지난달에 낮춰놨기 때문에 기대감이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맞춘 것을 뭐 이렇게 대단히 잘했다고 박수 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것은 IBM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망 부분에서 또 다시 우려감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의 경기 둔화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어떤 PC 판매 부진이 인텔은 뭐 직격탄을 날 것이다라는 경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패드랑도 연결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PC 판매가 부진한 것이 바로 PC 시장을 태블릿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한쪽에서는 태블릿에서 그 스마트폰의 스마트 기기에 밀리고요. 또 하나 PC 시장에서는 뭐 랩탑에 피하는 PC 시장에서는 iOS를 채택하고 있는 그 애플의 제품들을 완전히 뺏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HP나 이런 데일들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인텔에는 뭐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IBM은요, 4분기에는 3분기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 밝혀나 있기 때문에요. IBM 주가 그 견조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보다는 IBM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IBM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번에 분기 매출을 보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1% 정도 늘어났는데요. 여전히 이것도 똑같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각각 9에서 4%가 정도로 매출 자체가 줄어든 것이 지금 이들 나라의 경기가 여전히 극히 불투명하다. IT 쪽에서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 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미국의 어닝 시즌을 살펴보면은 스타트를 한 알코아부터 시작해서 알코아는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4분기에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IBM, 인텔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시선은 벌써 4분기로 가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얘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처럼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독일에서 스페인의 신용 한도를 도입한다,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비추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유로존 관련해서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스페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처럼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상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인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ECB한테 자기네들의 국채들을 좀 사줄 것을 요구했는데 ECB는 그 스페인이 자기네들이 사주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ESM한테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고 또 ESM이 거기에 대해서 긴축을 요구를 하면 그걸 들어주면은 ESM이 발행 시장에서 스페인의 국채를 사고 ECB는 유통 시장에서 단기물을 산다라는 게 이제 기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런 스키임인데 문제는 이제 추가 긴축입니다. 스페인으로서는 우리가 추가 긴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지금 계획으로도 충분히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유로존에서는 야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그냥 빌려줄 수 있겠느냐, 뭐라도 니네들이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추가 긴축해라, 뭐 이런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구제금융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어저께 월스트리트 저널이든가 블룸버그에서 다 이제 나왔던 게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조금씩 양보해서 ESM이 채권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크레딧 라인, 즉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놔서 돈을 빌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긴축을 주장한 독일 등 그 긴축파 입장에서 보면은 무작정 채권을 사주는 것보다는 뭐 일정 한도를 정해서 빌려주고 그걸 조금씩 갚게 하는 게 오히려 돈도 덜 들고 독일 국민들의 정서를 해치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스페인에서도 여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제 최근 금리가 상당히 그래도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신용 한도, 크레딧 라인을 개설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ESM 자금을 쓸 필요는 없다. 그냥 사실상 가상의 신용 한도라고 보지 우리가 그걸 쓰진 않는다. 그냥 예전에 우리가 그 여러 국제 그 중앙은행들 간의 스왑 자금 마련한 것처럼 실제로는 쓰지 않았지만은 유사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투자자들한테 심어주기만 해도 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이럴 경우에 스페인도 추가적인 긴축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스페인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뭐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말 EU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좀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실행이 된다면은 증시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 한도라는 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안전장치 하나를 조금 더 만들어 놓는다. 좀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는 많은 것 같고 어쨌든 뭐 스페인 구제진 금융 신청 문제는 21일 선거 뒤에야 뭐 어떤 뭐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일단 뭐 시장을 교란할 여지도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장중 1960포인트 선 회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됐습니다. 1952포인트까지 다시 좀 상승폭이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전에 지지선이 1950선 정도 됐었는데, 거기만 지켜더라도 이렇게 나쁘진 않은 흐름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5개 T가 외국인이 다스 연속 주식을 팔고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100원에 접근을 하니까 이래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파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성호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환율 하락은 외국인들의 매수를 자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만은 환율이 1,100원 선이 항상 좀 바닥이었다. 거기서부터 올라갔다라는 어떤 경험을 봤을 때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파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1,100원 선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행태를 보면은 그 전까지는 사다가 여기서 이제 매도로 전환된 적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그런 우려가 더욱 불거질 수는 있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로존 리스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리스크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스 문제도 사실 메르켈 총리도 그렇고 라가르드 IMF 총재도 그렇고 그리스에게 좀 시간을 줘야 된다는 쪽으로 리스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기업 실적이라든가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럽은행들 딜레버리징 과정에서 상당히 급격하지 않은 자산 축소가 좀 있겠지만은 급격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미국 투자자들 자금도 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좀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급격하기보다는 천천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환율 하락하는 것도 매수를 유발하지 못한 것이지 꼭 그게 매도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에 의한 상승이 나타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팔면서 시장이 하락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환율 1,100원, 여기 1,100이라는 숫자에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주식을 여기서 공격적으로 팔 개연성 또는 완화가 급격히 절하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 가능성을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처럼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한숨을 좀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시장 조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또 저항선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 엮어서 이학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1차 저항선을 저희가 1950선을 봐왔고요. 이틀 동안 계속해서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MSCI 한국인데요. MSCI 한국 이틀 동안 오른 거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틀 동안의 반등이 워낙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미국 시장과 비교해서는 조금 더 여력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추 계산해 보면 한 15에서 20포인트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좀 확실히 되기 위해서는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좀 필요한데요. 즉 외국인이 환율의 효과가 됐건 어떤 효과가 됐건 간에 약간씩 좀 발을 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서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임에 틀림없겠습니다. 만약에 이 고비만 넘는다 그러면요, 다음 저항선은 심리적인 또 선이겠죠. 2,000포인트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추가적인 상승의 가장 원동력은 역시 외국인일 것 같고요. 상반되게 오늘 보면 코스피는 그나마 좀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지만은요. 코스닥이 지금 5장 들어서 약간 다시 좀 밀리는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축은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요. 역시 IT와 자동차를 비롯한 대형주 분단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중소형주가 아예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늘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최근에 코스닥의 동반 상승은 어찌 보면 묻지마 상승 같이 나온 것들이 워낙 많다는 것이 시장의 하나의 교란 요인이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비중은 60에서 70%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70에서 80% 정도까지 올리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중심축은 역시 대형주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좀 안전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상반되게 그냥 낙폭의 헛돈 주식들의 반등을 이어가는 은행증권도 다 마찬가지겠고요. 조선주라든가 OCI를 포함한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뭐 어쨌든 주식형 펀드로 이틀 연속 돈이 들어왔고 오늘은 연기금이 좀 힘을 내고 있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닷새째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걱정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